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위해 가족 전원이 모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때 65이었고 형은 68이었죠. 평생을 두 아들로만 살아온 우리 형제에게 유언장이라는 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라곤 시골의 작은 집 한 채와 조금의 예금이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변호사는 이상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른 관련자도 함께 참석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머니가 10년 전에 먼저 가셨고 아버지와 저희 형제뿐이었거든요. 친척이라고 해봐야 멀리 사는 사촌들이 고작이었는데 그들이 유언장 낭독에 참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저는 형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무슨 빚이라도 남기신 건 아닐까 하고요. 형은 고개를 저으며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빨리 이 일을 끝내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면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가 볼게요. 변호사 사무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사람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형도 그 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 아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호사가 나타나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낯선 남자도 함께 따라 들어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형이 물었습니다. 저분은 누구냐고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오늘 유언장을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을 펼치는 변호사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먼저 형식적인 내용들을 읽어내려갔어요. 시골집은 두 아들에게 공동으로 상속하고 예금은 3등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등분이라는 말에 저는 형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왜 3등분일까요? 우리는 둘인데요. 그리고 변호사가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유언장에 이렇게 적어두셨다고 했습니다. 50년 넘게 숨기고 살았던 사실이 있다고요. 젊은 시절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요. 그 아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평생의 짐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재산을 나눠주고 싶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 앉은 형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여기 함께 있는 이분이라고요. 이름은 김성호라고 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남자 김성호라는 사람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은 벌떡 일어서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평생 어머니 한 분만 사랑하신 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변호사는 진정하라며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문서들이었어요. 거기에는 성호 씨의 어머니 이름, 만난 시기,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1959년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25이었고 아직 우리 어머니를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형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성호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도 최근까지 몰랐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편지를 보고 알게 됐다고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평생 궁금했는데 이제 알게 됐다고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형제라니요. 50년 넘게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가족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얼굴을 자꾸 보게 됐습니다. 눈매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변호사는 DNA 검사 결과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성호 씨와 함께 검사를 받았다고요. 결과는 99.9% 확률로 부자관계가 맞다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은 화가 잔뜩 나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던 분이었어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저희 형제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요.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일 때문에 올라가신다고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때마다 돌아오시는 아버지는 어딘가 지쳐 보이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며칠간 말이 없으셨고요. 이제 생각해보니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와 아이를 만나러 가셨던 거였어요.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모르셨던 걸까요? 만약 알고 계셨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은 이 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다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형을 말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인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하지만 형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라고,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도 형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성호 씨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태어난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도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텐데요. 일주일 후 형은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거라고 주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형은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성호 씨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만남에 응했습니다. 작은 찻집에서 만난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자기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는 것 같아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평생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는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저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었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다고. 다만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이라고요. 성호 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와 만났을 때 23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고 아버지는 당시 대학생이었대요. 두 사람은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그 후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미 우리 어머니와 약혼한 상태였대요. 그 여자는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성호 씨 하나만 보고 살았대요. 아버지는 가끔 돈을 보내주셨고 멀리서나마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대요. 아마도 우리 어머니와 저희 형제 때문이었겠죠. 성호 씨와 헤어진 후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러 시골집에 갔습니다. 형은 오지 않았어요. 혼자서 아버지 방을 정리하는데 책장 뒤에서 낡은 상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모두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편지들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55년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성호 씨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 편지들은 보내지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편지들을 쓰고 상자에 보관만 하셨던 거예요. 중간중간에는 성호 씨에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하는 편지들이었어요. 네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에 눈물이 났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나마 성호 씨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직접 다가가지는 못했지만 항상 마음에 담고 계셨던 거예요. 마지막 편지는 작년에 쓰신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죽기 전에 너를 만나고 싶다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냐고요. 저는 그 편지들을 들고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제가 들고 온 상자를 보고는 표정이 굳었어요.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요. 형이 특히 오래 들여다본 편지가 있었습니다. 2005년에 쓰인 편지였어요. 그 해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해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고요. 그 아이를 꼭 찾아주라고, 아버지로서 한 번이라도 안아주라고요. 형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가 아셨던 거냐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니요. 저는 다시 편지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쓰인 편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전에 어머니에게 모든 걸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까지요. 어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받아들이셨다고 해요. 그 아이는 죄가 없다고,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끔 그들을 돕는 것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묵묵히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다만 저희 형제가 상처받을까봐 평생 비밀로 하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선택이었던 거죠. 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어머니의 넓은 마음도, 아버지의 고통도, 성호 씨의 외로움도요. 다음 날, 형이 성호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요. 세 사람은 아버지의 산소가 있는 선산에서 만났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형은 성호 씨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형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고요.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성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해한다고,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었다고요.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지 알게 됐다고요. 어머니도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러면서 형은 성호 씨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겠냐고요. 성호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형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다가가 성호 씨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산소 앞에서요. 형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재산을 나눴어요. 재산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인정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성호 씨는 아버지의 유품 중에서 낡은 시계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아버지가 늘 차고 다니시던 시계였어요. 그는 그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알게 돼서 감사하다고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아가시기 전 석 달 동안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행복했다고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성호 씨는 자기 가족들도 소개해줬어요. 아내와 대학생인 딸이 있었습니다. 형과 저도 각자의 가족들을 소개했고요. 우리는 명절 때마다 함께 모여 아버지 산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성호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고 어머니를 모시며 성실하게 살았대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자랐지만 어머니는 항상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요. 그분도 최선을 다해 우리를 지켜주려 했다고요. 다만 상황이 그렇지 못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성호 씨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넓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다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그걸 다 알고 묵묵히 받아들이셨다니요. 두 여자 모두 아버지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아이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성호 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아버지가 그 아이를 돕는 것을 허락하셨고, 성호 씨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가정을 꾸린 것을 이해하셨던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만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랑과 책임, 이해와 용서가 있으면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지난주에 저희는 성호 씨와 함께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들을 정리했습니다. 55년 동안 쌓인 편지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며 사셨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 하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마지막 편지에는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남기는 진짜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너희들이라고요. 세 아들 모두 훌륭하게 자라줘서 감사하다고요. 비록 한 아들은 가까이에서 지켜보지 못했지만 그것도 내 선택의 결과이니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고 이해해달라고요.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었고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러니 남은 시간 동안은 형제로서 서로를 아껴달라고요. 우리는 그 편지를 읽고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다고요. 성호 씨는 이제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는 그의 형들이라고요. 요즘 성호 씨 딸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과 제가 조카의 취업을 도와주고 있어요. 성호 씨는 고맙다고 하지만 우리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가끔 아버지 산소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힘들게 사셨지만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남겨주셨다고요. 그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였어요. 피로 맺어진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걸요. 50년 만에 드러난 비밀은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비밀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으니까요. 어머니의 넓은 마음도, 아버지의 책임감도, 성호 씨 어머니의 희생도 알게 됐으니까요. 인생은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없고 누구나 후회를 안고 살아가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셨지만 마지막에 용기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 용기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저희 형제는 셋입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동생이지만 소중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볼 겁니다. 아버지가 바라셨던 것처럼요. 얼마 전에 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형과 제가 동생이라고 불러준 그날이라고 하더군요. 50년 넘게 아버지 없이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를 만났고 그 덕분에 형제들도 만나게 됐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자기 인생은 완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가족이 있다는 것, 아버지가 있다는 것, 형제가 있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꿈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아버지의 편지들을 꺼내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와요. 처음에는 배신감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해였고, 지금은 존경심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지려 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과거를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셨을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거죠. 질투나 분노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로 대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호 씨의 어머니도요. 평생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려 하셨던 그분의 마음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세 사람의 사랑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두 여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세 아들의 이야기요. 완벽하지 않았지만 각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저는 손주들에게 가끔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해하기엔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들려주고 싶어요. 가족이란 게 뭔지, 용서란 게 뭔지, 이해란 게 뭔지를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후회도 하고 숨기고 싶은 과거도 생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아버지처럼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어머니처럼 용서하고 성호 씨 어머니처럼 이해한다면 그 실수조차도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형제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리면 웃음이 나옵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고 분노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형제처럼 지냅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함께 자란 형제보다 더 돈독한지도 모르겠어요. 서로의 소중함을 뒤늦게 알게 됐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세 가족이 모두 모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제주도로요. 바다를 보며 우리는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세 아들이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요. 성우 씨가 그러더군요. 자기는 이제 외롭지 않다고요. 50년 넘게 혼자였지만 이제는 형들이 있고 조카들이 있고 형수님들이 있다고요. 늦게라도 가족을 만나서 다행이라고요. 형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동생이 생긴 게 감사하다고요. 나이 들어 형제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안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다니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비밀을 평생 가져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영원히 성호 씨를 모르고 살았겠죠. 그리고 성호 씨도 아버지를 모른 채 살았을 거고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도 많이 고민하셨을 거예요. 숨기고 가는 게 모두를 위해 나은 건 아닐까, 비밀이 드러나면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하셨겠죠. 하지만 아버지는 진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가족이란 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요.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고, 비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함께 나누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은 그 작은 집과 얼마 안 되는 예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우리 세 형제였어요. 서로를 알게 해주시고,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 그게 아버지가 남기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갑니다. 형과 성호 씨도 함께요. 우리는 산소 앞에 앉아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잘 지내고 있다고요. 서로 챙기고 도우며 살고 있다고요. 아버지가 바라셨던 그대로요. 바람이 불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요. 저희도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해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저는 깨닫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재산도, 명예도, 성공도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서 손 잡아줄 가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씨를 만난 건 충격이었지만 축복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저희는 더 넓은 사랑을 배웠고 더 깊은 이해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제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저희는 함께 할 겁니다.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명절에 모이고 아프면 돌봐주고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피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니까요. 기억의 끝자락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